예제 보겠습니다. 교류기에서 집중권이란 매극매상의 홈수가 몇 개인 것을 말하나요? 라고 했죠. 집중권이라고 하는 것은 매극매상의 홈수가 한 개인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매극매상의 홈수가 2개 이상이 되면 그것은 분포권이 된다라고 했죠. 이렇게 분포권으로 했을 때의 또 단절권으로 했을 때의 좋은 점은 파형, 즉 정연파를 만들어 주니까 파형이 좋아진다. 이것이 주 목적이라고 했죠. 그래서 교류기에서의 전기자 광선법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를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 알려드렸던 거죠. 기억나시죠? 그 다음 거 볼까요? 분포권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묻고 있어요. 목적은 어떻게 된다고요? 파형이 좋아진다. 파형이 좋아진다. 당연히 이것이 되겠죠. 권선의 리액턴스가 커진다. 리액턴스가 커지는 경우는 코일의 길이가 늘어나야 되는 거죠.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고, 집중권에 비하여 기전력이 작아지겠죠. 기전력이 작아지는 것은 무엇만큼 작아진다고 그랬어요? 권선 개수만큼.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분포권 개수만큼 기전력이 작아진다. 난조를 방지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난조는 나중에 동기 전동기에서 배우는 겁니다. 동기 전동기. 난조를 방지하는 것은 제동권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제동권선을 씀으로써 난조 방지한다. 난조는 진동입니다. 따라서 요거하고는 거리가 멀고 분포권으로 했을 때 나타나는 좋은 점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 다음 거 볼까요? 슬롯수가 48이라고 했고요. 3상 4극입니다. 그러면 이 3상 4극과 요 슬롯수 48을 가지고 우리는 매극 매상의 슬롯수를 계산해 낼 수가 있죠. Q값이라고 하는 거죠. Q값은 어떻게 계산이 되죠? 슬롯수 48을 극수 상수로 나눠주는 거죠. 매극 매상이니까 4극 3상이죠. 따라서 매극 매상의 슬롯수가 얼마죠? 4가 되는 겁니다. 매극 매상의 슬롯수가 4가 되어 있다. 이랬을 때에 대해서 뭘 구하라 그랬어요? 총 코일 수를 구하라 그랬죠. 매극 매상의 슬롯수 4만 구해도 이 문제는 매극 매상의 슬롯수가 얼마인지, 총 코일 수가 얼마인지를 묻고 있는데 간단하게 이것이 답이 되는 건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총 코일 수입니다. 하나의 코일에는 2개의 코일 변이 있죠. 자, 코일은 이렇게 권선을 감아주는 걸 이야기하죠. 이것을 코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코일 변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변이 슬롯에 들어가는 부분이 되죠. 그래서 코일을 W 권수만큼 감으면 실제 도체 수는 EW가 되는 거죠. 코일 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2층권을 시행한다고 그랬어요. 2층권. 그럼 코일 수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의 슬롯에 코일이 하나가 들어가면 또 코일이 하나가 들어가는 거죠. 코일 변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거는 서로 다른 거고 하나의 코일 변 W가 들어가고 여기도 하나의 코일 변 W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랬을 때 총 코일 수를 구하라. 슬롯 수가 48이죠. 슬롯 수가 48이죠. 그리고 여기에 2층권을 시행했죠. 그러면 슬롯 수가 48이면 우리는 코일 수를 구하려고 하면 그 슬롯 수를 2로 나눠주면 돼요. 왜냐하면 어떻게 되니까 여기 W, 여기 W, 2개 W가 들어가니까. 그런데 그걸 2층권으로 가봤어요. 그러니까 2배만큼 들어가는 거죠. 2층으로 매 슬롯 48개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이 48개가 있는 거죠. 그러니 결국은 뭐예요? 48개만큼에 대한 코일 수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한 코일 수를 구하는 방법과 또 매극 매상의 슬롯수를 구하는 방법을 기억하고요. 이러한 매극 매상의 슬롯수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또 뭘 해야 되죠? 그렇죠. 분포권 계수를 계산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계산을 하셔야 돼요. 분포권 계수를 한번 구해봐라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는 매극 매상의 슬롯수가 3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분포권 계수를 구하는 식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어야 되죠. 어떻게 기억합니까? 분포권 계수 KD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기억하죠. Q 사인 여기가 어떻게 되죠? EMQ분의 이렇게 되죠. 다음 여기는 180도고요. 사인 얘는 어떻게 되죠? EM분의 파이죠. 이렇게 되어질 거예요. 이러한 식을 기억해야 돼요. 자, 여기다가 대입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문제는 다 소수점으로 구한 게 아니라 일부분만 계산한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여기가 180도죠. 180도가 들어가면 여기는 3상이니까 3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사인에 얼마가 되죠? 여기가 3이 들어가면 6분의 180이 되죠. 즉 다시 말해서 사인 30도가 되는 거예요. 사인 30도는 요게 사인 30도니까 걔가 얼마다? 2분의 1이다. 0.5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여기가 3이고요. 다음에 사인에 어떻게 되죠? 여기는 2배 33이 되죠. 2 곱하기 3 곱하기 3이 되죠. 그러니까 얼마예요? 이렇게 돼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상태에서 분자 분모에다가 각기 2를 곱한 거예요. 여기다 2를 곱하고 여기다 2를 곱해서 정리한 식이 어느 거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 식은 뭐죠? 얘가 되겠죠. 그걸 찾아내는 겁니다. 다 계산하는 게 아니고요. 일부분만 계산한 거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다가 180을 넣으면 그러면 얘가 소수점으로 나오겠죠. 그렇게 소수점으로 물어보는 문제도 있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미완성 형태로 물어보는 문제도 있어요. 이런 것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거 볼까요? 자, 요거는 어떤 내용이죠? N차 고조파라고 했죠. 고조파 차수가 들어가잖아요. 고조파는 결국 전기적인 각도가 증가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따라서 2차 고조파라고 한다면 주파수가 2배가 되니까 전기각이 2배가 되는 거잖아요. 각도가 그 고조파 차수 배만큼 커진다라고 하는 거, 각도가 커진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각도 앞에 n배가 되어 있어야 되죠. 각도 앞에 n배가 되어져 있다면 여기 사인이잖아요. 요 앞에 n배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그게 없단 말이죠. 각도 앞에 n배가 되어 있는 걸 찾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포권 계수의 식을 만족해야 되는 거죠. 그 식이 어느 것인가 찾아봐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각도가 n배가 되어 있는 거 아시죠? 그것만 빼버리면 나머지는 뭐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일반적인 분포권 계수하고 같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단절권 계수에 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풀 수 있어야 되겠죠. 자, 단절권 계수에 대한 이야기 풀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문제 한번 볼까요? 이 문제는 3369 54슬롯이에요. 그러면 요걸 가지고 Q 값도 여러분들은 계산해낼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는 단절권 계수를 구하는 거예요. 단절권 계수를 구하려고 하면 단절권 계수 KP 값은 어떻게 계산이 되죠? 사인의 2분의 베타 파이거든요. 베타 값이 얼마냐라고 하는 것을 찾아내야 돼요. 베타 값이 얼마냐? 베타라고 하는 것은요,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죠? 베타 값이라고 하는 것은 극간격분의 코일 간격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그 베타에 대한 값을 구하려면 극간격을 구해야 돼요. 그럼 극간격이라고 하는 것은 총 슬롯수를 극수로 나눠주면 극당 슬롯수가 나오겠죠. 바로 그게 극간격이에요. 따라서 54슬롯을 극수로 나눠주니까 극간격이 9가 나오는 거죠. 그럼 코일 간격은 어떻게 구하느냐? 코일의 두 변이 1번과 8번에 들어있어요. 그럼 1번부터 8번까지 몇 칸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7칸이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걔가 코일 간격이 되는 거예요. 1번부터 8번까지 그 안에 있는 슬롯수가 몇 개의 슬롯이 있는가? 따라서 베타 값이 구해지면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는 180도 집어넣어줘야 되는 거죠. 따라서 사인의 2분의 여기가 9, 7, 180도죠. 이렇게 대입을 하게 되면 얘가 0.9397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서는 파이를 대입했죠. 파이를 180을 대입했어요. 그래서 소수점으로 찾아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정리가 되죠. 자, 이거는 우리 고조파 제거하는 거 이미 해봤죠. 동기발전기에서 앞선 전류가 흐를 때 어떤 작용을 하는가 이렇게 묻고 있죠. 어떤 작용해요? 발전기에서 앞선 전류는 무슨 작용? 증자작용이죠. 발전기에서 뒤진 전류는 무슨 작용? 감자작용이죠. 이와 같이 증자작용 또는 자화작용을 한다 이렇게 기억할 수가 있는 거죠. 정리가 되죠? 그러면 여기서도 잘 보세요. 동기발전기에서의 전기자 전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기기전력이 있어요. 그리고 전기자 전류와 위상각을 세타라고 합니다. 이걸 그림을 그대로 보면 이게 유기기전력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전기자 전류가 있어요.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전류가 늦으니까 이렇게 그립니다. 전류가 앞서면 요 앞쪽으로 그리면 되겠죠. 요게 전기자 전류가 있어요. 그러면 요 위상각을 세타라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때에 횡축 반작용 하는 성분은 무엇인가? 횡축 반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했죠? 전압 V와 전류 I가 어떻게 된다? 동상인 경우죠. 전압과 전류가 동상일 때에 대해서 나타나는 전기자 반작용을 횡축 반작용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I를 분해를 해보면 되는 거죠. 이 I를 분해를 해보면 벡터로 나눠질 수가 있죠. 이렇게 분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분해를 해보면 어떤 성분이 나오죠? 이러한 성분으로 나오고요. 또 이러한 성분으로 나오겠죠. 그러면 잘 보세요. 이게 빗변이고 여기가 세타니까 이건 밑변이죠. 그러면 I 코사인 세타라는 성분이 요 성분이 되겠죠. 요거는 높이 성분에 해당하겠죠. 요거 높이는 뭐가 되죠? I 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이렇게 I 코사인 세타와 I 사인 세타로 분해를 해보니까 전압과 전류가 동상이잖아요. 전압과 전류가 동상이면 얘가 무슨 작용을 하죠? 횡축 반작용을 하는 거고 요거는 90도 늦죠. 또는 90도 앞설 수도 있어요. 90도 늦게 나타나는데 현재는 이러한 작용이 직축 반작용이 되는 거죠. 문제는 횡축 반작용을 하는 성분이 어떤 것이냐 물었죠. I 코사인 세타 성분 얘가 횡축 반작용을 하고 있죠. 이렇게 답을 찾아낼 수가 있겠죠. 자, 전류가 앞설 수도 있고 뒤질 수도 있는데 지금 문제는 명확하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명확하지 않아도 돼요. 만약에 앞선 전류가 흐른다라고 해도 이렇게 전류가 있다라고 해도 마찬가지로 뭐가 되죠? 여기가 I면은 당연히 여기는 뭐가 되겠어요? I 코사인 세타 성분이 되겠죠. 어떤 경우든 간에 큰 차이는 없다는 거죠. 단지 이제 달라지는 것은 직축 반작용이 달라지는 것 뿐이고 감자냐 증자냐 이게 달라지는 것 뿐이고 횡축 반작용은 동일하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동기기에서 동기 임피던스 값과 실용상 같은 것은 어떤 것이냐 이렇게 묻는다는 이야기죠. 그랬을 때에 그것이 바로 뭔가 되는가? 동기 리액턴스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동기 임피던스를 나타내는 식을 찾아봐라 이렇게 물어보면 절대값의 크기를 구하는 거니까 이와 같이 나타나는 건 알겠죠. 실수의 제곱, 허수의 제곱이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동기 임피던스가 어떤 의미인가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이런 동기 임피던스를 가지고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라고 하는 걸 구해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따라서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좀 배워야 됩니다. 그러면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가 무엇인가를 살펴봐야 돼요. 이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죠. 동기 발전기를 조금 전에 했을 때 한 상을 그렸죠. Y결선인데 한 상을 그렸어요. 그랬을 때에 여기는 발전기 기전력이 되죠.
단락을 하면 여기는 뭐가 흘렀어요? 삼상 단락 전류가 흘렀던 거죠. 여기 한 상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동기 임피던스가 있다고 그랬죠. 요건 한 상만이에요. 정리가 되죠? 요 부분 이해하나요?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를 이해하려면 발전기의 회로도를 이해해야 되고요. 발전기 회로도를 그려보면 발전기 회로도의 한 상, 1상입니다. 발전기 코일이 있죠? 이렇게 그려보면 얘는 기전력이 될 겁니다. 이러한 회로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얘가 1상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태에서 이 부분을 단락하게 되는 거죠. 단락하게 되면 단락 전류가 흐르겠죠. 단락하게 되면 단락 전류가 흘러요. 그러면 단락 전류는 어떻게 계산이 될까요? 단락 전류. 단락이 되었을 때 단락 전류 이것을 구하면 얘는 동기 임피던스의 일상의 전압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발전기에 전격이 존재해요. 맞습니까? 전격 출력이라는 거 하는 것이 있겠죠. 이런 발전기에 전격이 존재하게 되면 발전기는 어떤 전류가 흘러요? 전격 전류가 흘러요. 단락 전류가 아니라 전격 부하를 걸었을 때 전격 전류가 흐른다라고 하면 전격 전류가 있고요. 얘는 뭐죠? 전격 전압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격 전류는 어떻게 계산이 될까요? 전격 전류는 IN이라고 하는데요. 얘는 전격 임피던스에 대해서 나타나는 전류가 되겠죠. 전격 임피던스.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바로 이러한 전격 임피던스를 기준으로 해서 실제 임피던스가 얼마나 차지하는가를 백분율로 나타내는 거예요. 자, 요게 우리는 무슨 임피던스요? 동기 임피던스죠. 됐나요? 그 다음 여기 보면 얘가 뭐가 되죠? 전격 전류에 의한 전격 임피던스죠. 바로 이러한 전격 임피던스에 대한 동기 임피던스의 비를 백분율로 나타낸 것을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전격 임피던스에 대한 값을 여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요거는 요 전격 임피던스 값을 여기다 그대로 대입했어요. 그리고 나서 분자 분모에 IN을 곱했어요. 여기 IN 곱하면 약분돼서 없어지고 여기는 IN이 있겠죠. 그러니까 보세요. INZS가 돼요. 이 이야기는 뭐죠? 전압 강화입니다. 전압 강화. 얘가 전격 전류가 흐를 때 임피던스 강하죠? 전압 강화예요. 전압 강화가 나타나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의 다른 의미, 이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의 다른 의미는 전격 전압에 대한 전압 강화의 비, 이것을 말하는 거죠. 전격 전압에 대한 전압 강화의 비를 백분율로 나타낸 것, 이것을 갖다가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라고 그래요. 퍼센트 Z라고 그래요. 정리가 되겠죠? 자, 기억하세요. 전격 전압에 대한 임피던스 전압 강화 요 비를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서 잠깐 우리는 발전기가 3상이거든요. 그럼 그것을 단자 전압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식을 변화를 시키거든요. 여기가 뭐가 된다고요? 3상이니까 단자 전압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 전압이 볼트가 아니고요. 킬로볼트입니다. 여기가 들어가는 게요. 킬로볼트라고 하면 어떻게 해줘야 되죠? 1000을 곱해줘야 되겠죠. 10의 3승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 부분 이해하시죠? 그래서 킬로볼트가 들어간 거예요. 1000을 곱해준 이유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킬로볼트로 대입하기 위해서. 그 다음 이 전류죠? 전격 전류는 어떻게 계산하죠? KVA를, 요게 KVA죠? 루트 3의 전압으로 이렇게 어떻게 준 거예요? 나눠준 거죠. 이게 전류잖아요.
요거는 킬로볼트 암페어니까 1000을 곱해준 거고요. 여기도 1000을 곱해준 거죠. 킬로볼트니까. 거기에 뭘 곱해준 거죠? ZS를 곱해준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곱하기 100을 한 거죠. 똑같은 식입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는 10의 3승, 10의 3승이 약분돼서 없어지겠죠? 여기서는 동그라미 2개 약분돼서 없어지겠죠. 그 다음 여기서는 루트 3, 루트 3 약분돼서 없어지겠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요거는 V가 그렇죠. 내항에 있죠. 그러니까 분자 분모에 V를 곱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10이 남아있죠? V가 2개죠? 10의 V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뭐가 남아있죠? P하고 Z가 남죠. 이것이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예요. 10V제곱분의 P제곱. 이렇게 돼요. 자, 요거의 단위를 잘 보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단위예요. 10에다가 킬로볼트의 제곱인 거죠. 요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KVA가 되어 있는 거죠. 요거는 뭐죠? 오음이죠. 이렇게 넣으면 얘는 단위가 뭐가 된 거예요? 퍼센트가 된 거죠. 단위가. 곱하기 100을 한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미 했어요. 그러니까 요 자체가 퍼센트라는 거죠. 그래서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를 구하라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요 식을 잘 기억해야 돼요. 요 식을 잘 기억해야 돼요. 얘가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입니다. 따라서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의 기본적인 식은 이와 같이 나타날 수가 있죠. 자, 요게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예요.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어떤 의미를 갖냐면요. 자, 퍼센트 Z를 우리가 이렇게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앞에서 이야기했을 때 정격 임피던스의 실제 임피던스 B를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다. 이 이야기는 이렇게 이야기가 되겠죠. 정격 임피던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될 거고요. 실제 임피던스라고 하는 것은 단락전류가 되죠.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이 이야기는 약분돼서 없어지겠죠. 나머지를 적어보면 어떻게 되죠? 이것은 내항이니까요. IS분의 외항이죠. IN이 되죠. 단락전류에 대해서 정격전류가 얼마냐. 단락전류에 대해서 정격전류가 얼마냐. 그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낸 거죠. 이게 퍼센트 임피던스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이야기는 곧 무슨 얘기냐면 단락전류 IS를 구하면 어떻게 되죠? 얘는 퍼센트 Z 요거하고 바꿔줘야 되겠죠? 퍼센트 Z IN에 곱하기 100과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다시 적어보면 단락전류는 퍼센트 Z분의 100에다가 정격전류를 곱해준 거다. 즉 다시 말해서 정격전류보다 이 배수만큼 어떻게 해요? 단락전류가 크게 흐른다라고 하는 거죠. 이 배수 나중에 배웁니다만은 이 배수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뭘 의미하냐면 단락비를 의미하는 거예요. 단락비만큼 정격전류보다 단락비가 예를 들면 3이라면 3배만큼 단락전류가 흐른다. 이런 의미를 갖는 거죠. 이것이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고장전류를 계산하는 겁니다. 단락전류가 제일 큰 고장이죠. 고장전류 계산이다 이거예요. 고장전류를 계산한다. 단락전류를 계산한다. 요거는 발전기의 단락전류를 계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송전솔로 여러 가지 형태에 대한 단락전류를 계산하는 어떤 이러한 용도로 이 퍼센트에 대한 이야기가 쓰이게 된다는 거죠. 요 이야기가 쓰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기억하고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정리가 되겠죠? 따라서 여러분들은 동기발전기에 대한 이러한 단락비를 또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를 이런 것들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단락비는 차후에 얘기가 될 거고요. 자,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를 구하라. 뭐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지금처럼
문제 주어진 조건 한번 보세요. 요러한 거 주어졌죠. 이거는 이제 전격 출력이고 전격 전압입니다.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가 80%인데요. 이 발전기의 동기 임피던스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의 식, 결과식을 기억한다면 얘는 어떻게 되죠? 10의 V제곱에 PZ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Z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물론 식을 변화시켜도 되겠죠. 이항하고 이항해서 Z를 구하는 식 이렇게 만들어도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해도 뭐 충분히 대입하면 구할 수가 있어야 돼요. 지금 얘가 80%예요. 0.8이 아닙니다. 얘 단위가 퍼센트니까 퍼센트로 넣는 거예요. 10에다가 자 여기가 뭐가 들어가야 돼요? 여기 6천이니까 6천을 넣는 게 아니라 키로로 넣어야 되니까 6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여기는 8000 kVA니까 여기가 8000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임피던스는 얼마인지 몰라요. 따라서 여기서 임피던스를 계산하는 거죠. 얼마입니까? 80에 10에 6의 제곱에 8000이 되겠죠. 요걸 계산하면 얘가 얼마 나온다? 3.65ohm이 나온다는 거죠. 요런 이야기. 즉 동기 임피던스로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를 구하든지 또는 지금처럼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로 동기 임피던스를 구하든지 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은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정리가 되죠? 자, 요거는 원통형 회전자에 대한 출력을 묻는 식이고요. 당연히 딱 보면 이렇게 나와야겠죠. 여기서 우리는 문제가 일상이라고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3을 곱하진 않았죠. 삼상이라면 3을 곱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 여기는 삼상 출력을 물어보죠. 잘 보세요. 삼상 동기발전기 출력은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면 얘는 몇 배를 해줘야 돼요? 그렇죠. 3배를 해야죠. 얘는 1상이 6,400이고 1상이 4,000이죠. 다음에 리액턴스가 10이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요거 10분의 6,400, 4,000 사인에 얼마? 여기 부하각 델타가 얼마죠? 전압과 기전력 사이의 위상각이 30도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얘는 XS의 V2의 사인의 델타의 몇 배? 3배가 된다. 이것이 삼상 출력이라는 거죠. 동기발전기의 삼상 출력이다. 따라서 3배에다가 리액턴스가 10이라고 했죠. 기전력이 6,400이고요. 자, 단자 전압이 얼마예요? 4,000이죠. 요거에 사인의 몇 도입니까? 30도가 되고 있죠. 요거 계산하시면 되죠. 자, 요거는 지금 볼트로 넣었죠.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와트로 나옵니다. 와트. 그래서 얘가 3840000 나올 거예요. 와트로 나올 겁니다. 따라서 킬로와트로 나타내려면 1000으로 나눠주면 되죠. 이런 형태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쉬운 거예요. 예, 여기 3자 들어가는 이유 삼상이니까 기억하고요. 한 상당에 대한 이야기, 사인 델타로 나타나는 거. 요거는 전력공학에서 생각해보면 전력공학에서 송전전력이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죠? 송전전력. 그 식하고 같아요. 송전전력을 구하는 식하고 똑같아요. 송전전력은 성간전압으로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성간전압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죠? VS, VR, 리액턴스 X의 사인의 델타 이렇게 하죠. 얘하고 같은 거예요. 단지 얘는 무슨 전압이다? 상전압이고 얘는 무슨 전압이다? 선간전압이다. 그 차이죠. 상전압이냐 선간전압이냐의 차이뿐이지 가지고 있는 식의 의미는 동일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게요. 동기발전기에 대한 특성 중에 무부하 포화 곡선입니다. 무부하 포화 곡선. 그 다음 부하 포화 곡선. 뭐 이런 거죠. 우리 직류기에서 무부하 포화 곡선 구한 거하고 동일하죠. 똑같습니다. 무부하 포화 곡선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요게 무부하 포화 곡선이에요. 그리고 요게 직류기에서는 여기 무슨 선이라고 그랬죠? 임계저항선, 계좌저항에 대한 임계저항선이라고 그랬죠. 여기서는 이것을 갖다가
공극선이라고 불러요. 직육의 임계저항선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요 길이에 대해서 요 길이 B, 계좌전류 B죠. 이것을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해요? 포화율, 이렇게 기억하죠. 따라서 포화율도 여기서 계산할 수가 있어야 돼요. 포화율은 어떻게 되죠? BC-죠. 선분 BC-분의 CC-가 되겠죠. 요거에 대한 비율, 백분율, 요것을 갖다 뭐라고 한다? 포화율, 물론 이제 계좌전류 비율이 되는 거죠. 이렇게 꺾어지는 이유, 요 이유는 철심이 자기 포화를 일으키고 있어서 꺾어진다라고 하는 것 정도는 알고 있다는 얘기죠. 똑같아요. 자, 요 가로축은 뭐라고요? 계좌전류고요. 요 세로축은 뭐죠? 기전력 또는 단자전압, 이렇게 되는 거 기억하시겠죠? 이미 다 알고 있겠죠? 예.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한 가지 더 봐야 되는 게요. 삼상단락곡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삼상단락곡선. 요게 삼상단락곡선이에요. 삼상단락곡선. 이 삼상단락곡선인데요. 단락전류가 어떻게 나타나죠? 동기임피던스의 기전력이죠.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동기임피던스의 기전력이에요. 근데 얘는 동기 리액턴스의 기전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동기 리액턴스의 기전력이다. 동기 임피던스는 실용상 뭐하고 똑같다? 이렇게 되죠. 얘가 90도 늦은 전류예요. 단락 전류는 저항값이 무시가 되면 90도 늦은 전류가 되는 거죠. 단락 전류는 90도 늦은 전류가 되고, 이 단락 전류가 커요, 작아요? 크다라는 이야기죠. 90도 늦은 전류로 큰 전류예요. 이러한 전류가 흐르면 전기자 반작용 어떻게 나오나요? (90도) 늦은 전류 전기자 반작용 어떻게 돼요? 감자작용이죠. 90도 늦은 전류는 전기자 반작용이 감자작용이 일어나고, 이게 전류가 크니까요. 그러니까 자속이 줄어들죠. 자속이 줄어들어요. 자속이 줄어들기 때문에 자기 포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포화 현상 없어요. 따라서 삼상단락곡선인 곡선인데도 불구하고요, 삼상단락곡선이 무엇가 됐다? 직선이 됐다는 거죠. 삼상단락곡선이 직선이다. 얘는 곡선이 아니라 뭐로 나타난다? 직선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잘 기억하세요? 자, 잠깐 한번 예제를 보면요. 동기발전기의 단락비를 계산하는 데 필요한 시험은, 우리가 이 단락비를 이야기할 때 이 문제를 생각 한번 해보면 어떻게 했었어요? 요렇게 돼 가지고 요러한 곡선을 가지고 이야기했었죠. 무부와 정격 전압을 유기하는 데 필요한 여자전류, 요거 기억하나요? 요거 여자전류, 요 무부와 정격 전압이 되겠네요. 요걸 유기하는 데 필요한 여자전류를 구하려면 얘가 무슨 곡선이어야 돼요? 무부하 포화 곡선이 돼야 되겠죠. 무부하 포화 곡선이 되려면 우리는 무부하 시험을 해야 돼요. 무부하 포화 시험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게 된 삼상 단락 곡선에서 이게 무슨 전류가 되죠? 그렇죠. 정격 전류와 같은 삼상 단락 전류를 흘리는 데 필요한 계좌 전류가 돼 있죠. 정격 전류와 같은 삼상 단락 전류를 흘리는 데 필요한 계좌 전류 IF죠. 됐나요? 그래서 요걸 2-라 그러고 이걸 다시라 그랬죠. 그래서 계산했단 말이죠. 그럼 요거를 구하는 것은 얘는 뭐예요? 삼상 단락 곡선이 되기 때문에 삼상 단락 시험이 돼야 되겠죠. 그래야 삼상 단락 곡선을 그려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개념을 이해하면 이 문제의 답은 무부하 포화 시험하고 삼상 단락 시험이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걸 단락비를 구하는데 필요한 시험이 된다는 이야기죠. 단락비를 구하는데 필요한 시험. 단락비는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에 역수에 대한 개념이죠. 역수에 대한 개념. 이것도 기억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어떤 것이 답일까요? 그렇죠. 기본 개념을 알고 있으면 되잖아요. 여자 전류에 대한 개념. 여자 전류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자, 요거는 단락비하고 동기 임피던스의 관계죠. 단락비하고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다? 역관계가 있다는 거죠. 역관계인데 여기서 PU라고 하는 게 있어요. PU는 퍼센트에 대한 개념하고 같은 개념으로 보면 돼요. 퍼 유니트인데 이걸 단위법이라고 그래요. 단위법. 단위법은 쉽게 생각하면 어떤 내용이냐면요. 80%라고 하면 0.8PU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단위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위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퍼센트법의 100을 없애준 거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러면 이게 퍼센트가 된단 말이죠. 근데 퍼센트에 대한 100을 없애버리면 PU가 된다. 단위법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역관계에 대한 개념은 요놈이 되겠죠. 단락비는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 또는 퍼 유니트 동기 임피던스의 역관계가 된다. 그래서 100분율로 나타냈느냐 100분율이 아니냐의 차이뿐이고 이렇게 답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 다음 동기발전기 단락비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수차발전기하고 터빈발전기 중에 단락비 아까 어떤 게 컸죠? 터빈발전기보다는 수차발전기가 단락비가 더 컸죠. 그래서 수차발전기 쪽이 단락비가 터빈발전기보다 크다라고 하는 요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단락비가 큰 기계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답을 할 수 있어야 되죠. 동기발전기의 단락비는 기계적 특성을 단적으로 잘 나타내는 수치로서 동일 정적에 대해서 단락비가 큰 기계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진다. 옳지 않은 것은 과부 내량이 크고 안정도가 좋아진다. 동기 임피던스가 작아져서 전압 변동률이 좋으며 충전 용량이 크다. 기계 형태 중량이 커지고 철손 기계손이 증가하고 가격도 비싸다. 극수가 적은 고속기는 단락비가 작습니다. 주로 저속기의 단락비가 커요. 수차 발전기가 단락비가 크다 이렇게 보시면 좋죠. 단락비가 큰 기계에 대한 특징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 문제는 단락비를 구하라 이런 문제가 되죠. 단락비를 구할 수 있겠나요? 요거를 정격 전류도 계산하고 단락 전류도 계산해서 단락비를 계산해도 되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계산 안 해도 돼요.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를 계산해서 역수를 취해주면 되죠. 그래도 돼요. 역관계가 있으니까 이런 풀이도 물론 틀린 풀이 아니고요. 단락 전류하고 정격 전류 구해서 단락비 계산했습니다. 당연히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 방법으로 퍼센트 Z를 먼저 계산하는 거죠.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자, 10에다가 전압이 얼마죠? 전격 전압이 6.6이죠. 킬로로 넣어야 되니까요. 전격 출력이 10,000kVA이고 얘가 3.6이죠. 그러면 얘가 퍼센트가 나오는 겁니다. 따라서 단락비 KS는 요거죠. 역수니까 역수. 이렇게 퍼센트로 나오는 것을 역수로 취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단락비가 나오는데요. 얘가 얼마 나온다? 1.21 나옵니다. 대략 뭐 80 몇 퍼센트, 83% 정도 나오나요? 그래서 80 몇 프로 나오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게 오히려 더 편하게 빠르게 단락비를 구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하고 같이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이 문제는 앞절에서 풀지 않고 지나간 예제인데요. 무브와 포화 곡선에서 또 삼상 단락 곡선에서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을 기억하고 그 중에 삼상 단락 곡선이 직선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요거는 전기자 반작용이 자기 포화가 일어나지 않아서 직선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답이 뭐예요? 전기자 반작용으로. 반작용 중에 무슨 작용이에요? 감자작용이죠. 감자작용이 나타나서 자기 포화가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직선이 되는 거죠. 자기 포화가 일어나야 곡선이 되는 거죠. 포화 곡선이니까 포화가 일어나야 곡선이 되는데 포화가 안 일어나 직선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압변동률 부분입니다. 이 부분 직류기하고 다른 게 없어요. 같아요. 전격전압분의 무부하전압 마이너스 전격전압. 그런데 말입니다. 부하가 어떤 부하냐? 이걸 생각해야 돼요. 즉 다시 말해서 교류기는 직류기하고 다른 게 전류가 앞설 수도 있고 뒤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류가 앞설 수도 있고 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앞선 전류의 부하에 대해서의 전압변동률과 뒤진 전류의 부하에 대해서 전압변동률은 똑같진 않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요 이야기를 할 때 보통 전류가 뒤지면 이렇게 되죠. 요게 전압이면 전류가 뒤지잖아요. 자, 요렇게 되죠. 그럼 기전력은 이제 요게 VN이라고 할까요? 그럼 무부하 전압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전압강하의 합이니까요. 전압강하니까 이렇게 되죠. 요게 리액턴스에 의한 전압강하라고 보는 거예요. 뭐 저항에 의한 전압강하도 좋아요. 근데 저항 무시하면 리액턴스에 의한 전압강하 이렇게 보면 요게 V0가 되죠. 요거는 전류가 어떻게 된 전류? 세타만큼 전류가 뒤진 전류예요. 뒤진 전류. 뒤진 전류를 보면 당연히 V0가 크죠. V0가 커요. 그래서 전압변동률이 플러스가 돼요. 뒤진 전류는 유도부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잘 알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앞선 전류다라고 하면 이게 전압이에요. VN이라고 하죠.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앞서요. 이게 앞선 전류가 되죠. 앞선 전류가 되면 전압강하는 이 전류의 90도잖아요. 이렇게 내려오면 요거의 90도죠. 그러니까 요거의 90도인 전압강하. 90도인 전압강하니까 이렇게 전압강하 생겨요. 이렇게. 요게 XI라고 하는 전압강하 생겨요. 요게 전압강하 되고 항상 전류하고 90도가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요게 세타가 되니까 기전력은 무부하 전압은 요게 무부하 전압이 되죠. 얘가 무부하 전압이 돼요. 그러면 이 무부하 전압이 보면 더 작아지죠. 더 작아지죠. 예. 요거하고 비교했을 때 요 전압강하가 전류하고 90도니까 이렇게 나타나는 전압강하가 있는데 그 전압강하가 이렇게 나타나니까 어떻게 되죠? 기전력이 줄어들게 돼요. 무부하 전압이 줄어들게 돼요. 이런 부하가 무슨 부하예요? 앞선 전류. 앞선 전류는 무슨 부하? 용량 부하죠. 유도성 부하가 아니라 용량 부하예요. 그러면 용량 부하의 경우에는 얘가 작고 얘가 커지잖아요. 그럼 전압 변동률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도 부하는 전압 변동률이 플러스가 되고 용량 부하는 전압 변동률이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죠. 요 전압 강하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전압 강하가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전압 변동률이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전압 변동률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 예제를 보면 이런 예제가 되겠죠. 자, 여기는 용량 부하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용량 부하이면 전압 변동률은 마이너스가 되죠. 마이너스가 되려면 이 무부하 전압이 작아져야 되겠죠. 무부하 전압이 작아져야 마이너스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죠? 동기발전기의 자기여자 현상 방지 방법이 되지 않는 것은 어느 걸까요? 라고 했어요. 되지 않는 것. 그래도 단락비는 어떻게 돼야 된다? 적게 하는 것이 아니라 큰 것이 좋다라고 하는 거죠. 단락비는 커야 됩니다. 단락비는 작은 것이 좋지 않다. 큰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자기여자 현상이고 또 동기발전기에 대한 일반적인 특성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삼성 동기발전기가 단락이 일어났다라고 하면 처음은 단락 전류가 크게 흐르고 점차 줄어들게 된다는 거죠.
점차 줄어들게 된다. 처음에는 큰 단락 전류가 흐르고 점차 줄어든다. 돌발 단락 전류, 영구 단락 전류가 되고 이러한 돌발 단락 전류를 주로 제한하는 것, 크기를 결정하는 것은 누설 리액턴스가 해준다. 동기 리액턴스는 얘는 영구 단락 전류, 지속 단락 전류를 결정해 주는 것이 동기 리액턴스다. 이렇게 기억하는 거죠. 자, 그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요거는 어떻게 될까요? 일상의 유기전압, 다음 누설 리액턴스, 동기 리액턴스가 있어요. 지속 단락 전류입니다. 그럼 얘는 누설 리액턴스고 얘는 동기 리액턴스니까 당연히 동기 리액턴스에 의해서 지속 단락 전류가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문제도 한번 볼까요? 삼성 동기 발전기가 있다. 일상의 유기기 전력이죠. 삼성 단락 전류입니다. 동기 임피던스는. 그럼 동기 임피던스는 일상의 유기기 전력을 뭘로 나눠요? 삼성 단락 전류로 나누면 되겠죠. 그러면 얼마요? 25옴이 되겠죠. 이 정도는 뭐 간단한 이야기가 되겠죠. 어렵진 않죠?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정리가 되죠?